사실 결투, 전투 이거 하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잘 싸운 게 바이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잘 싸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Go 바랄라, 나는 바랄라로 갈 거야 라는 이 정신이. 그것도 있지만 일단 이 바이킹 분들이 제일 덩치가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피지컬도 뭐 당연히 어마어마했다라고. 근데 그 고고학자 얘기 따르면 이 시기에 바이킹이 그렇게 크지는, 저도 처음에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94년에 스톡홀름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제가 179하고 80 사이인데 작은 키가 아닌데 스톡홀름 시내 버스 안에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한테 가려서 창밖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야, 그래서 진짜 크다 얘네들. 그 다음에 남자건 여자가 덩치가 이래요.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박물관을 가려고 지도를 찾다가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경찰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스웨덴 경찰들은 국방색 군복 같은 걸 입고 옆에 이렇게 기관총을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보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경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겁이 나갖고서 물어보질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만약에 800년대 9세기에 프랑크인들 사는 마을에 배 타고 한 손에 도끼 들고 내렸으면 진짜 바짝 쫄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고고학자들 한 이 시기에 북유럽 사람들의 키가 170 정도? 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거보다 작긴 작았죠. 전체적으로 다 작았겠죠.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바이킹이 되게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뿔다리 투고는 뭐 후대 이야기로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보면 되게 청결했던 것 같은 게, 발굴해 보면 이 사람들 뭐 귀우무게도 나오고 손톱깎이, 미용도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대부분 인물은 무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교육을 했었던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실제는 전쟁이 아니라 북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가장 잘 살았었고, 근데 왜 잘 살면은 다 내 걸 빼앗아간 나쁜 사람들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쁘게 중간에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러시아의 선조가 바이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맨 처음 러시아가 그 류리크 공회라고 해서 슬라브인들이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는 우리 한번 왕을 스카우트해오자, 가장 잘 나간 나라가 어디였냐? 바이킹이었다. 그래서 바이킹에 류리크 공을 모셔와서 왕으로 모셨다는 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이킹하고 조금 달랐던, 물론 군대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력도 되게 강한 집단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상인 집단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바이킹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9세기 한 10세기, 11세기 요 시기 동안에 사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이 일종의 허브였어요.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내륙 지방이랑 발트해, 그다음 북해, 그다음 대서양 연안, 저기 스페인, 뭐 포르투갈 요쪽까지도, 그다음 프랑스 서부, 영국이랑 여기를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지방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구 집단으로도 그 러시아의 바이킹 얘기하셔서, 근데 얘네들이 깨끗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922년에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파가 이븐 팔단이라고 하는 사절을 러시아로 보내는데, 얘가 이제 기록을 남겨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이토록 완벽한 신체를 가진 자들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야자나무만큼 키가 크고 머리는 빨강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자들은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역겨운 존재들이다. 그들은 볼일을 본 후에도 씻는 법을 모르며 식사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 10명에서 20명이 한 집에 사는데 각자 자기 잠자리를 갖고 앉아있기도 하고, 팔려고 내놓은 예쁜 여자 노예들과 희덕된다. 심지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끔은 집단 혼음도 벌인다. 매일 모든 사람이 얼굴과 손을 씻는데 이제부터 굉장히 더럽습니다. 같은 물로 씻는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종 하나가 자기 주인에게 큰 물그릇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물로 얼굴과 손을 씻고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한다. 그리고 코를 풀고 가래를 뱉는다. 그렇게 세면이 끝나면 여자는 그 물그릇을 옆 사람에게 건네면, 물그릇을 받은 자는 그 물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코 풀고 가래를 뱉는다. 문제는 그 물그릇이 온 집안 사람들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씻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깨끗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마지막 사람은 가래만 먹. 처음에 씻은 애는 깨끗했을 수 근데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킹들이 바그다드까지 와가지고 교육을 또 많이 하고 동전도 많이 남겨서 우리가 흔적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킹들이 더럽다고 한 거는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무슬림들이 워낙 청결의식이 청결한 높아요. 자기네 기준에서. 이븐 바투타가 중국에 대해서 남긴 기록도, 얘네들 왜 이렇게 더럽냐, 난 이렇게 더러운 애들 본 적이 없다, 이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만의 위생관념이 있는데 모르면은 다 더럽거든요.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음루가 현재 사할린 앞바다 살고 있는 여진족의 선조이지, 여진족이. 이 사람들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악취가 엄청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워서 밖에 나가서 볼일을 못 보는 거거든요. 영하 40도인데 밖에 나가서 까고 볼일 보는 순간
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그 음루인들의 풍습이 17세기, 18세기 캄차카 반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러시아들도 본인들도 이렇게 청결하지 않았을 텐데 선원들이 보고는 더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다. 그 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토굴 파고 사는데 그 안에서 생선 말리고 있죠. 볼 일도 보죠. 악취 때문에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욕을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서 남아서 결혼을 하고 잘 살더라. 뭐 이런 또 기록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생각하면 춥잖아요. 추운 날씨인데 처음에는 이제 찬물로 씻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는 따뜻한 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체 무슬림들이 청결의식이 높아요. 물로 씻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슬람에서 무슬림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결은 신앙의 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이킹족이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씻을 수도 있겠고 안 씻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국이란 섬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쓸어버렸습니다. 프랑스 서부 해안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쓸어버렸습니다. 유럽 강가로 배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둘러싸고 나와봐. 안 나와? 협상하자고? 돈 줘봐. 받았어. 가기 좀 그런데 나와봐.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싹 쓸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이킹들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까요? 바랄라를 일단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갈 테야 라고 이제 바랄라를 외치면서 항상 전투를 합니다. 바이킹이 싸움 잘한다는 거는 일찍부터 정평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 가츠라는 주인공. 뭐 가츠도 이제 사실 독일 귀족에서 모티브를 따온 인물이긴 한데 베르세르크가 어원이 베어 셔츠거든요. 곰 가죽을 입은 사람. 그 만화에서 보면 막 눈에서 막 안광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광기에 빠져서 부상을 당해도 통증도 고통도 모른 채 싸우는 모습. 이게 이제 바이킹의 모습에서 이제 유래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싸우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이 바이킹이 프랑스를 이제 침략했을 때 당시에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얘네들 직업이 약탈.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바이킹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약탈인데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탈을 어디를 가냐면 그 시기에 가장 있어 보이고 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성당하고 수도원이거든요. 수도원을 계속 털어요. 그러니까 제일 겁먹은 게 수도사들이고 수도사들은 글을 쓸 줄 아니까 기록을 남기는데 기도문이 그래서 나와요. 주여 바이킹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기도문이 이제 쫙 깔리거든요. 진짜 무섭긴 무서웠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약탈하고 걔네들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9세기 말쯤 돼가 노르망디에 그냥 정착해 버리잖아요. 집에 안 가. 왜 집에 안 가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집에 안 갈까? 교과서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8세기부터 농업이 발달하면서 그쪽에 이제 인구가 증가했대요. 근데 인구 증가를 이제 농업 생산이 못 쫓아가는 거지. 그 땅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한 거고. 근데 뭐 1년 내내 활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다가 오니까 보통 여름이 돼야만 배를 띄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온 군대를 이제 다 쏟아지죠. 항해를 워낙 잘하니까. 그 바이킹 배 롱십이라고 하죠. 바이킹 배가 보통 이제 롱십이랑 크노루 두 종류가 있는데 롱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주 얄쌍한 바이킹 배를 의미를 하고요. 크노루는 원래 발음은 노르예요. K가 묵음이 돼야 돼서 노르인데 요거는 약간 넓어요. 이 사람들이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롱십은 보통 전투용으로 사용이 되고 짐을 나르려면 조금 더 넓은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크노루를 사용을 한 것으로. 그거 어디까지 가냐면 지브랄타르 통과해요. 시칠리아도 정복해요. 그러니까 일단 항해 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넓지 않은 배에서 가끔씩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무기가 칼보다는 도끼를 훨씬 더 많이 썼대요. 도끼를 좋아하죠. 네. 숙련된 전사만 쌍도끼. 대부분은 한 손에 나무로 만든 원형 방패,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이제 싸웠다라고 하는데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돈도 주고 그걸 이제 데인겔트 덴마크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돈이라고 해서 데인겔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약탈을 했으면 집에 가야지. 집에 처자식도 있고 한데 안 갔단 말이야. 바이킹은 이게 약탈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하러 온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집에 안 간 이유가 북유럽이 지금도 그렇지만 모계 사회였거든요 예전. 지금 남녀 평등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와이프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제가 그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걸 언젠가 논문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강도가 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방 한 칸 얻어갖고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노르망디잖아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탈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한 놈이 난 안 갈래요. 야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집에 가봐야 마누라 등살도 한두 놈씩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한 건데 이거를 논문을 쓰려고 제가 한 20년 전서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사료가 나오질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선박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면이 있는데 만드는 방식이 기존의 유럽에서 사용되던 선박이랑 완전히 달라요. 보통 유럽에서 사용하던 일반 선박들은 이렇게 용골이 있고 늑골이 있는 다음에 선체 나무를 부착을 할 때 보통 이제 카벨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원래 부착을 해요. 카벨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판판이 넣어가지고 다 못 박아가지고 쓰는 건데 이 바이킹 선박들은 클링커 방식이라는 걸 쓰거든요. 요거는 바이킹 배를 생각해 보시면은 선체가 나무가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클링커 방식.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선체가 단단해집니다. 대신 크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좁으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배가 얕아져도 이 배는 흡수선도 되게 얕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옥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아주 이제 가까운 해안이 가까운 곳까지 배를 대고서 갈 수 있고, 이 얘기는 공격력도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곧바로 내려가지고 때려 죽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빠르고, 게다가 북유럽의 바다는 지중해보다 훨씬 더 파고가 높고 훨씬 더 물살이 센 곳들입니다. 근데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 단단한 선체가 필요했었죠. 홀수가 낮기 때문에 바다가 갔다가 강이 보이면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낮은 바닥도 그냥 가고 정 못 가면 얘네 배 내려가서 배 들고 들고 가죠. 그러니까 배 선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가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싸우다가 협상하고 돈 뜯어내고 잘 안 돌아가고 여기저기 정착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노르망디 정착했고, 근데 노르망디 정착하고 잘 사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바이킹의 피를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정복하러 가잖아. 사실 저는 이제 바랄라 집에 너희는 여기서 죽으면은 영원 신과 함께 가서 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 세계 공통 아닌가요? 화랑도 보면은 임전무퇴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군사는 그와 같은 사상을 주입하지 않으면은 군사로서 조련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목전사 같은 경우도 바랄라는 용어는 안 남아있지만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거대한 전사 무덤이죠. 연령대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완벽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의욕도 있었어요. 맨정신에 저게 될 것이냐, 무슨 술이나 다양한 환각제를 먹고 하지 않았을 거냐. 실제로 그것도 나왔어요. 대마추나 아니면 아편도 나와가지고 그 바이킹도 아마 얘들이 맨정신에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막 불멸에 무슨 사상을 심고 같이 뭐 쉽게 말하면 환각성 걸 먹고 했을 것이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결과는 약에 취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식의 거는 완전히 오해라는 것이, 우리도 술김에 전쟁하면 우리가 나는 이길 것 같지만은 제3자가 보면은 되게 허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가끔씩 잔치학장 썼을 것이다. 예전에 한번 책을 봤는데 그 무카레스쿠라고 하는 제야도 아니고 그냥 학자도 아닌 중간 정도에 있는 어떠한 변호사가 쓴 책인데 불멸의 열쇠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니 이게 모든 과거의 사람들이 환각작용이 있는 것을 먹으면서 종교적 심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종교 믿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지 바이킹같이 아니면 바랄라를 믿고 하는 그러한 전사들은 그런 것은 오히려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느끼는 게, 어쩌면은 바랄라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 가치 부여는 최근에 다시 등장하는, 또 그걸 보고 강조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을 왜 최근까지도 전쟁에 막 내몰면서도 막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중국 전승절이었거든요. 북경에 있었는데 사방에서 이제 그런 표현인데 똑같아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컨대 전쟁에서 희생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다, 우리와 함께 뭐. 함고, 러시아도 보면은 소련도 불멸의 전사들 뭐 이런 식으로 바랄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십자군 때 해봐요. 교황이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되게 편리한 게 죽어라 나쁜 짓 하다가 그냥 성전에 뛰어들면 그걸로 이제 천국 가면, 사실 싸우기 좋아하는 귀족들한테는 그보다 편한 게 없을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이슬람 전세계도 그게 있죠. 꾸란에 나오는 건 아니고 하디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도는 거를 이집트 학자가 이제 수유띠가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수유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면은 무명용사의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뭔가 영원히 우리 곁에서 계실 것 같다라는 인식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또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결과물이죠.